웰싱킹 이 책은 매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꼭 사서 끝까지 읽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웰싱킹 프롤로그.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이게 뭐지? 바다 위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 눈을 뜨는데 긴 수염이 달린 뭔가가 큰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그놈이 어찌나 저돌적인지 거의 내 코끝에 닿을락말락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배 천장의 작은 창문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바다사자였다. 서로 코뽀뽀라도 하자는 걸까? 바다사자는 마치 덩치가 큰 남편이 딸에게 코뽀뽀라고 말하면 서로 코끝을 맞추는 것처럼 다정한 장면을 연출하곤 했다. 코뽀뽀 바다사자는 가족들까지 데려와 며칠째 우리 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테이블 소파에 엉덩이를 밀고 들어와 마치 여행이라도 온 듯 바다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나는 가족들과 세일링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 중이다. 지금은 새들과 바다 동물들의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동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와 있다. 요트를 타고 유럽과 카리브해를 지나 남아메리카를 거쳐 이곳에 오기까지 비행기로는 갈 수 없는 수많은 섬을 지나왔다. 그 과정에서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만끽했고 대자연의 품에서 자란 희귀한 동물들을 만나는 큰 축복을 누렸다. 이곳 갈라파고스에 오기 전 잠든 가족을 대신해 밤바다에서 홀로 돛을 지키고 있노라면 세상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나뿐인 것 같았다. 그 순간 수백 개의 빛들이 칠흑 같은 바다를 환하게 비추며 내 곁을 손살같이 지나쳐갔다. 이 신비한 광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달덩이만한 해파리떼가 형광빛을 내며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 내가 바다 위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였다. 때로는 수많은 돌고래떼가 우리 곁을 지켰다. 엄청난 크기의 가오리떼나 상어떼와 함께 느릿느릿 수영하며 내 인생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었다. 우주와 바다가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이 아름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름다우면서도 충만한 이 감정은 무엇일까? 세계 곳곳을 요트로 여행하는 동안 내가 받은 선물은 나와 우리 가족, 우주가 하나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는 지극한 조화였다. 이 지극한 조화에서 흘러나온 평안과 안심은 내 안의 컴플렉스와 욕망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우주의 별빛 속에서 녹아내리게 했다. 하늘에는 별빛이 찬란했다. 우리는 저마다 고독한데 하나로 연결된 듯 했다. 저 하늘이 있어 별이 빛나고 바다가 출렁이며 어디선가 바람이 일어 요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상도 하지. 그들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일러준 것은 아니다. 돌고래 떼는 바람에 따라 속도를 내는 우리 요트 곁에서 말없이 달렸을 뿐이고 별은 무심히 환한 빛을 내 머리 위로 드리웠을 뿐이다.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단독으로 마주친 대자연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고 나는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나는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다. 부모님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우리 6남매를 힘겹게 키워야만 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소처럼 일하고도 다음 끼니와 육성회비를 걱정해야 하는 농부의 삶뿐이었다. 고등학교에도 갈 수 없어 소녀공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난독증이 심해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성적은 늘 밑바닥을 맴돌았다. 성인이 되어 어쩌다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서 살아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뼈아프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배경과 실패를 딛고 성공한 1000명의 부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고 완전히 체득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센강에 몸을 던져버리겠다던 실패자에서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개국, 30개가 넘는 비즈니스와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웰스, 생각, 띵킹, 합치면 웰싱킹이다. 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한 결과 5년 만에 내가 100년을 이뤄도 못 이룰 거대한 부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야장천 자동차 운전 연습만 한다고 해서 바다에 나갈 수 있겠는가? 오기와 객기로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다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 웰싱킹은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서 풍요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풍요의 생각은 결핍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풍요의 생각이나 결핍의 생각이나 모두 에너지이지만 그 방향성은 정반대다.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잡혀있다. 풍요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로 향한다. 그래서 결핍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당신을 벽에 가둔다. 풍요의 생각은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벽을 부순다.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은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멘탈의 소유자들이다. 당신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벽을 부수고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부자들의 사고방식, 웰생킹이었다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다. 나는 부자들의 사고방식, 습관, 돈에 대한 태도, 돈을 버는 법칙 등등 내 인생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던 부자들의 생각의 뿌리를 몸으로 체득했다. 그 과정에서 생생하게 배운 내용을 간절히 성공을 꿈꾸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결과물이 산출된 뿌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생각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거나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진심으로 성공을 바라는 이들에게 한 줄기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던 삶에 가까워져라.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고 이제 당신 차례야만 한다. 제1부 인생의 밑바닥에서 싹튼 부의 씨앗. 소제목입니다.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성실업, 나의 첫 직장. 그곳은 16이었던 나의 일터였고 집이었다. 전북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저녁 무렵 서울 답심리에 도착했다. 난생 처음 버스를 탄 나는 차 멀미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렸다. 내일부터 공순이로 불리게 될 이 소녀들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낯선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층 전체가 기숙사였던 건물에는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10여 개의 방이 있었다. 각자 거처할 방을 찾아 이리저리 살피던 소녀들의 눈길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방에 들어서자 3층 철제 침상이 끝도 없이 놓여 있었다. 말이 좋아 침상이지 판자 패널로 짜놓아 등을 대고 눕게 되면 딱딱한 바닥에 누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침상은 너비가 1.1m, 길이가 1.8m쯤 되었다. 각 층의 높이가 80cm 밖에 되지 않아 침상에 앉아있으면 천정에 머리가 닿을락말락했다. 딱 그만큼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이었다. 한 방에 3층짜리 철제 침상이 12개씩 있었다. 이 캡슐처럼 생긴 작은 방에 36명의 소녀들이 모두 들어오자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해졌다. 좋으나 싫으나 어린 여공들은 닭장에 갇힌 듯 살아가야만 했다. 정말 낯선 풍경이었다. 나는 옷 보따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당연히 기본적인 생필품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불은 물론 수건과 대야, 비누, 치약, 칫솔 같은 세면도구도 각자 준비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불이었다. 방 전체에
난방이 되긴 했지만 겨울로 넘어가는 12월에 싸늘한 냉기를 이불 없이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다. 베개도 없어 옷 몇 개를 겨우 겹쳐 머리를 뉘었다. 홀로 고향을 떠나온 첫날 밤 이곳이 낯설고 무서워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울었다. 엄마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울음을 그치곤 했다. 엄마 없는 밤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니.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피곤해 지쳤는지 여기저기서 이 가는 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을수록 한기가 몸에 사무쳤다. 갓난아이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긴긴 밤을 보내는 동안 어린 마음에 이러려면 왜 나를 낳았을까 하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치솟았다.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았다. 다음날 급한 대로 치약과 칫솔, 비누를 샀다. 내 수중에는 7,000원 뿐이라 이불과 베개는커녕 세숫대야를 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첫 월급을 받기 며칠 전 누가 공장으로 나를 찾아왔다. 언니와 오빠였다. 나보다 더 어릴 때 서울로 와서 고생했을 언니와 오빠.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다. 언니와 오빠는 내가 답심리 장미극장 근처 와이셔츠 공장에 있다는 말만 듣고 쉬는 날마다 나를 찾는다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다라고 했다.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나도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언니와 오빠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엉엉 울고 말았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몇 마디 말밖에 안 하는 무뚝뚝한 오빠도 그 큰 눈이 빨개지며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다.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그제야 알았다. 그날 나는 정말 행복했고 고맙고 기뻤다. 그 당시에는 나보다 먼저 독립한 언니, 오빠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였다. 처음에 공장에 갔을 때 나는 주눅이 들다 못해 아주 오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서울에 오기 전까지 시골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서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라는 말을 진짜 믿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한 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다녔다.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진념, 무엇보다 소중한 내 코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일종의 생존 의지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어린 여공들은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언니와 오빠를 만나다니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뭐 필요한 것 없니? 언니 나 이불하고 베개랑 세숫대야 좀 사줘. 그 말을 듣자마자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진작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언니의 눈물을 보자 나도 다시 눈물이 터졌다. 언니는 이불도 없이 추위를 견뎠을 내가 안쓰러워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울에 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나는 이불을 덮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온종일 일하고 야간 수업까지 듣고 나면 밤 12시가 넘어야 잘 수 있었고 몸은 고되고 잠은 모자랐다. 공장에 온 뒤로 제대로 잠든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누가 이를 갈고 코를 고는지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언니와 오빠가 사준 이불은 그렇게 든든한 나의 방패막이 되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언니와 오빠가 가까이 있어 공장 생활에 곧잘 적응했다. 공장에서 나 정도면 형편이 좋은 편이었다. 당신의 월급은 6에서 7만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한성실업은 돈을 벌려고 선택한 회사가 아니었다. 나처럼 가난하지만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소녀들을 야간 학교에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도 해서 잔업이 없었다. 처음 하는 공장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았다. 일을 하는 덕분에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학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공장 일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났다. 8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 씻어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세면장은 전쟁터 같았다. 몇 안 되는 수도꼭지에 200~300여 명이 달라붙어 후다닥 씻어야 했다. 부지런하면 더 일찍 일어나 여유있게 씻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겠지만 다들 잠이 모자라니 최대한 버티다 지각하지 않을 시간에 세면장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러니 세면장은 항상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는 오후 6시에 시작했다. 오후 5시에 일이 끝나니 1시간이나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공장에서 학교까지 30분 남짓 걸렸다. 게다가 천을 만지는 일이라 일이 끝나면 머리며 옷이며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옷을 털고 씻는 일부터 가방을 챙기고 간단히 저녁까지 먹으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모든 일을 20분 내에 끝내야 했다. 그래서 대망의 5시만 되면 한창 때 여자아이들이 우당탕탕 앞다투어 세면실로, 식당으로, 기숙사로 전력 질주했다. 다시 돌이켜보게 되면 서글픈 장면인데 그때는 그마저도 즐거웠다. 이듬해 늦겨울이었다. 5시 30분. 여느 때처럼 공장 앞에는 우리를 학교로 실어 나르는 버스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날 나는 웬일로 일찍 버스에 탔다. 창밖으로 친구들이 무거운 치맛바락을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소매자락으로 차창에 서린 김을 닦고는 그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영숙이가 손에 무언가를 든 채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손에 들린 건 보나마나 백설기 빵과 우유였을 것이다. 영숙이는 눈처럼 하얀 백설기 빵을 좋아했다. 그날은 일이 좀 늦게 끝났거나 씻는데 줄이 길어서 저녁을 먹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밥을 먹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것을 더 좋아했던 친구였다. 그곳에 모인 우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그렇지 않은 친구든 학교 가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탄 영숙이는 앞자리에 앉아있던 내게 눈 인사를 하고는 뒤쪽으로 얼른 걸음을 옮겼다. 그날 어린 여공인 영숙이는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백설기 빵을 급히 먹다 그만 빵 덩어리가 기도를 막은 게 이유였다. 요즘 같으면 웬만한 사람들도 기도가 막혔을 때에는 뒤쪽에서 끌어안아 횡격막을 자극시켜 이물질이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런 지식을 알지 못했다. 버스 뒤쪽이 웅성웅성 하더니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내 친구 영숙이는 차가운 주검이 되었다. 영숙이야 나 그리고 몇몇은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살겠다는 진념 하나로 고향을 떠나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정 형편이 다 고만고만했는데 영숙이의 집은 유독 어려웠다. 그래도 영숙이는 그늘진 것 없이 명랑했다. 우리 중에서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꾸역꾸역 버스 안에서 밀어넣은 백설기 빵이 그런 친구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그 소녀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날 학교는 온통 울음바다였다. 선생님들도 책 꺼내라는 소리조차 하지 못하시고 서럽게 우셨다. 40대 중년이셨던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빠 또래였다. 우리 같은 자식이 있었을 선생님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학교에 오는 우리를 보며 항상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깨울지 말지 망설이셨다. 깨우실 때도 어린 학생들이 예민한 시기에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세수하고 오라고 귀띔해 주셨다. 그런 선생님이신지라 영숙이가 떠나던 날에 하염없이 우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더 사무쳤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지만 공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 내가 정신을 놓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그렇게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꿈에서까지 찾아오던 영숙의 죽음이 저만치 멀어져 갔다. 소녀 노동자들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게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후 5시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영숙이가 찾아온 것만 같았다.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수업을 듣는 교실에서도 도무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원망이 끊임없이 쌓여갔다. 문득 영숙이와 함께했던 어느 점심시간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에도 우리는 식당을 향해 마구 달렸다. 그래야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손을 잡은 채 영숙이와 나는 배식구 앞에 섰다.
숨을 헐떡이며 오목한 스테인리스 식판을 내밀자 아주머니들께서 밥과 국을 퍼주시고 반찬을 담아주셨다. 야, 오뎅이다, 오뎅. 영숙이는 신이 나서 내 등을 두드렸다. 아줌마, 오뎅 좀 많이 주세요. 그녀와 나는 오뎅이 수북히 담긴 식판을 들고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탁자에 앉았다. 좋아하는 오뎅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을 뿐인데 우리는 날아갈 듯 신났다. 출입문 옆에 앉았으니 얼른 점심을 먹고 잠시 눈 묻힐 시간도 몇 분 더 번 셈이었다. 운수 좋은 날이었다. 겨우 오뎅 하나에 몇 분의 휴식에 행복해하던 우리. 우리는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도 더 나은 삶의 여유도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녀가 죽은 뒤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여느 날처럼 새벽까지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는데 기숙사 옆 교회에서 종이 울렸다. 홀린 듯 일어나 교회로 갔다.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우물우물 따라 부르는데 느닷없이 눈물이 솟구쳤다. 새벽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에 들게 하는가? 가엾은 여자아이들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속으로 울부짖었다. 고통에 점점 지쳐갈 때에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 순간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솟아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당장 공장을 떠나기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내가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자명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아쉬움만 남기고 일찍 떠난 내 친구 영숙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장을 떠나는 날 나는 영숙이를 가슴에 묻고 그녀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라고 다짐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따금씩 영숙이를 떠올린다. 그러면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한 한성실업 친구들의 얼굴이 불쑥 떠오른다. 지쳤다가도 그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면 에너지가 다시 샘솟는다. 나는 그녀의 목까지 살아야 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마치 내가 한성실업에 다니던 친구들의 대표라도 된 듯 잘 살아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의 죽음으로 깨달은 내 삶의 소중한 씨앗이니까. 우리 모두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내가 꼭 해낼게. 우리도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반드시 보여줄게. 소제목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6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양쪽 다리가 팔처럼 가는 데다가 사고를 당해 한쪽 손이 펴지지 않았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피를 멈추기 위해서 손을 꼭 쥐고 참았고 아버지의 손은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부부가 같이 나서도 힘들 판에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 살림이 쪼들리는 게 당연했다. 엄마 혼자 아둥바둥하며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과수원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죽도록 일했다. 그러나 6남매를 먹이고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 위로 셋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집을 떠나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시골 생활은 다 거기서 거기라 나는 가난을 의식하지 못했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저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 공부 또한 뒷전이었다. 성적은 꼴찌에 가까웠다. 방학 숙제를 한 번도 해간 적이 없을 정도였다. 이런 나를 부모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 난독증이 있어 제대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 때문에 공부가 더 싫었던 모양이다. 그랬던 내가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공부는 못해도 고등학교는 꼭 졸업해야 할 것 같았다. 하다못해 농업고등학교라도 가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 중에 하나만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그게 오빠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물론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서 모든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 장남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한 명이 가문에 대들보 노릇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여자인 내가 난생 처음 차별을 느낀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집이나 그랬다. 그런 시대였다. 하지만 오빠는 스스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산업체 부설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에 서울에서 와이셔츠를 만드는 한성실업에 취직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에게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엄마, 그래도 괜찮지? 그래, 네가 오죽이 잘 알아서 결정했겠냐?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잘할 거요. 엄마는 가만히 내 등을 두드렸다. 엄마의 그 말, 알아서 잘 결정했으려고 믿는다. 잘할 거다. 라는 소리를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들었다. 엄마의 말은 매번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말리기는커녕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다. 자식들을 그렇게 믿어줌으로써 기죽지 않게 했다. 떠나기 전날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예서 눈물을 참고 있었으리라. 자식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마다 엄마는 울고 싶지 않았을까. 나까지 5. 그때마다 울었더라면 엄마 마음이 누덕누덕해졌을 것이다. 금내야, 앞으로 힘들 것이다. 참말로 힘들 거요. 살아보니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더 힘들더라. 암만 그래도 절대로 기댈 생각하지 마라. 형제지간도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어. 너는 너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요. 엄마는 평생 얼마나 고생만 했으면 내일이 늘 더 힘들다라고 말할까. 마음이 무거웠다. 엄마 걱정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서글프게 웃으며 거친 손으로 내 손등을 매만졌다. 엄마 걱정하지 마.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는 고생한 엄마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호기롭게 장담했다. 엄마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내가 돈 많이 벌면 실컷 사줄게. 어린 딸의 호언 장담에 엄마는 그제야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말이다. 계란을 한 소쿠리 삶아놓고 복숭아, 그 달달한 물 줄줄 흐르는 복숭아를 한 소쿠리 갖다 놓고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야. 알았어 엄마. 한 소쿠리가 뭐야? 평생 질리도록 내가 먹게 해줄게. 엄마는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다. 그날 밤 엄마와 나는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다. 다음날 나는 옷 보따리 하나만 끌어안은 채 집을 나섰다. 성공을 위해서 도전한 서울행이라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엄마의 믿음에 보답하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가족과도 같았던 친구의 죽음에 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못다 핀 영숙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성공해야 했다. 공장을 그만두고 패션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거의 무일푼으로 일본에 간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졸업 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어차피 내가 어디에 살든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무작정 패션의 나라인 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채로 찾아간 파리에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했다. 돈을 벌어야 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다. 하늘이 이런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걸까?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하는 일마다 물 흐르듯 술술 풀렸고 그렇게 노력한 나는 30대 중반이 되어 친구의 제안으로 전시사업을 할 수 있었다. 전시사업은 파리 본사에서 한국 지사까지 확장되며 꾸준히 성장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빚까지 지며 투자했다.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손에 쥐었던 모든 게 모래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죽도록 열심히 살면서 쌓은 공돈탑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그렇다. 내 사업은 그렇게 망했다. 모든 걸 잃었던 그날 나는 센 강 위에 서 있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시절에도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이라고 하는 빚만 남은 그날에도 센 강은 여느 때처럼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다. 검은색 수면 위로 수만 갈래의 햇빛이 찬란하게 부서졌다. 내 마음도 모르는 채 유유히 흘러가는 센 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큰 상실감과 허탈감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해가 지고 이미 깊은 밤이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검은 강물이 어서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는 듯 했다. 생각에 꼬리를 물자 검푸른 강물 속에서 이제 영숙이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금내야,
이제 그만 됐어.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했고 내 목까지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정말 영숙이 곁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쓰고 살아왔던 지난날이 빠르게 스쳐갔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덧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어두운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켰다. 제대로 건사하지 않아 쇠락한 느낌이 드는 집안이 불빛 아래 환하게 드러났다. 기다리는 이 없는 쓸쓸한 집,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집이 꼭 내 인생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울이 보였다. 거울을 제대로 보는 게 얼마만일까. 얼룩진 거울로 예전에 당당하고 활기찼던 모습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초라한 행색이 보였다. 사업 실패 후 10kg나 늘어난 내 몸이 정말 보기도 싫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차라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검은 기운이 거울 속까지 넘실거리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금내야, 아가, 우리 자랑스러운 셋째 딸. 거울 속에서 엄마가 나를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나의 희망이라고 불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일하러 갈 때도, 일본으로 갈 때도, 프랑스로 갈 때에도, 사업에 성공했을 때에도, 심지어 실패했을 때도 나는 늘 엄마의 자랑거리였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엄마에게 나는 자랑거리이자 희망일 터였다. 그런 엄마를 두고 죽는 것은 엄마와 함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날의 결심이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나는 죽음의 목전에서 엄마로 인해서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의 의지가 담긴 발걸음을 뗐다. 그리고 보면 매번 나를 살린 것은 엄마였다. 내가 원한 것은 돈과 성공이었는데 엄마는 나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거울 앞에서 나는 생각했다. 답은 너무나 단순했다. 어떻게든 내 딸이 힘있게 살아내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시작했지만 지난번처럼 또는 그보다 더 성공할 자신은 없었다. 그러나 엄마가 나에게 원하는 인생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늘 엄마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나의 희망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낼 것. 엄마가 내게 바라는 것은 정말 단순했지만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바람일지도 모른다. 실패 후 2년 내내 죽어있던 희망이라는 놈이 가슴속에서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 그 뒤로도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며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내가 아무리 망했다라고 한들 다시 일어서서 한 발 내디는 걸 못할까? 소제목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는 없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프랑스 유학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 당시 부호의 자식들만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모든 걸 손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온 파리에서 반드시 큰 배움을 얻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나에게는 수많은 친구가 있었다. 한국 친구도 많았지만 프랑스 친구도 많았다. 한국 친구들은 나만 보면 어떻게 프랑스 사회에 섞여들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때마다 내가 아는 노하우를 다 알려줬지만 나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다. 나는 프랑스 문화를 이해한 뒤에 부족한 회화 능력으로도 어디 가서든 자신있게 말했다.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정보를 말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처음에 프랑스에 왔을 때는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축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나를 조금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한들 어쩔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자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말 실수를 했더니 친구가 말했다. 켈리, 그거 틀린 거야. 그래? 몰랐어. 너 덕분에 새로운 걸 하나 배웠네. 정말 고마워. 바로 인정하면 누구도 나를 욕하지 않았다. 그게 프랑스 문화였다. 설령 욕을 먹는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다. 실패하지 않고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 유학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도 나에게는 숱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파리의 유행이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파리의 패션은
오트 쿠튀르, 즉 고급 맞춤 여성복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기성복이라는 의미의 프레타포르테 역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고가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파리에서도 뉴욕의 미니멀리즘이 확산되고 있었다. 앞으로 캘빈 클라인 같은 브랜드의 열풍이 불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뉴욕으로 갈 생각이었다. 먼저 뉴욕으로 간 친구가 오기만 하면 디자이너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했다. 뉴욕에서 몇 년 공부를 한 뒤에 파리에 정착할 생각이었다. 내가 뉴욕을 선택한 데는 디자이너로서의 내 한계도 있었다. 디자인하는 일을 하면 나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직선의 끝부분이 살짝 흐려지면서 곡선으로 변하는 그림을 그려놓고는 곡선으로 휘는 이유에 대해서 몇 시간씩 토론했다. 루브르에서 봤다든지 베르사유에서 봤다든지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든지 뭐 이런 거창한 비유까지 들면서 나는 더 멋있는 디자인을 해놓고도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창의력과 인문학적인 소양의 차이 때문이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야 하는 교육을 받아온 나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1시간이면 끝나는 패션쇼를 두고도 몇 날 며칠씩 떠들 수 있었다. 눈만 말똥말똥 뜨고 선생님이 하는 말만 가만히 듣는 교육을 받아온 아시아 친구들이 대부분 절망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오투 퀴트를 중심의 파리 패션계에서는 그들을 능가할 만한 창의력이 아니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 물론 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한국인 중에는 나와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 다만 나는 시대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천재가 아니었고 이 사실을 씁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나에게 실용적인 사고를 더 인정하는 뉴욕이 파리보다 더 적합할 거라고 판단했다. 나는 파리의 패션 업계에서 최고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진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이게 내 최고의 장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혈혈단신으로 정읍에서 서울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떠나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나는 남달리 총명하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수백 번 실패했고 그 덕분에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뜨거운 불길에 몸을 맡기고 망치로 두들겨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쇳덩이처럼 나는 계속 단단해질 뿐이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실패를 곱씹을 시간도 내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나는 무수한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 강해진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무수한 실패가 쌓여야 언젠가는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당신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린 날에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면서 당신도 이 땅에 굳게 선 것처럼. 소제목입니다. 3가지를 결단하다. 내가 프랑스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지혜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를 고민하는 편이 훨씬 더 이롭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할 수준의 부를 이루기 전까지는 평소에 즐기는 걸 끊겠다라고 결심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항상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부자들이 하지 않는 게 대체 무엇일까? 내 삶을 뒤돌아보니 버려야 할 3가지의 나쁜 습관이 보였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음주를 버리다. 사실 내가 술을 끊은 것은 첫 사업을 할 때부터였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해서가 아니었다. 그 정도로 술을 마신 적도 없었다. 술에 시간을 뺏기는 게 아까워서였다. 그때 나는 민박집 주인이자 가이드였다. 동시에 켈리델리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서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한 번 술을 마시게 되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일주일에 3번 술을 마시게 되면 6시간이 소모되었다. 술을 끊겠다라고 결심한 뒤로 나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게다가 나처럼 눈에 띄고 화려한 여자가 남자들과 사업한다라고 술을 마시게 되면 쉽게 보일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인맥에 연연하지 않고
실력으로만 승부하고 싶었다. 내가 잘 따르던 선배 언니는 오히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거리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술을 끊는 네 배짱은 뭐냐? 라고 놀리기도 했다. 첫 사업 막바지에 아무리 노력해도 빚만 늘어가고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던 때에는 정말로 소주 딱 한 잔만 마시면 살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너무 괴로워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만큼 술 한 잔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때에도 술은 입에 대지 않았다. 마시면 한 잔만 마실 수 없을 것 같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절대로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 마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어쩌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왜 그렇게 사냐며 이 정도는 마셔도 된다라고 술을 권했다. 늘 같이 저녁을 먹으며 술까지 마시던 언니들이었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차츰 나를 부르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특별한 건 아니다. 하지만 술을 끊는 덕분에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보다 명료한 정신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낼 수가 있었다. 야금야금 삶을 갉아먹는 유희를 버리다. 나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하는 걸 좋아했다. 문제는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시간을 쓰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책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확보한다. 그들은 대개 삶의 유의를 즐기는 방법이 나와 달랐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기본이다. 자기 관리의 기본은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여 스스로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SNS의 사용을 삼갈 것을 적극 추천한다. SNS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맺고 끊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다. SNS가 자신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유희적인 요소가 크다면 분명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SNS에 접속을 줄이고 그 시간을 확보하여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더라도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모두 무의미하다. 성공을 위해서 쏟았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성공을 거머쥐고 얻은 부와 인맥, 이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라고 상상해보라.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시간을 빼앗는 파티를 벌이다. 한국이나 유럽이나 모임은 매 한 가지다. 모임의 핵심은 인맥 관리다. 사람이 모이는 일은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기회의 장을 여는 최적의 방법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생각한 것이다. 사업가인 내가 모임을 포기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는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인맥 관리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맥은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내게 나는 켈리랑 친구가 되고 싶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친구를 좋아하고 새로운 친구를 환영한다. 하지만 나는 켈리를 나의 인맥으로 관리하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다르다. 나는 당신에게 관리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다. 내가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나를 인맥 삼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까? 이는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공한 사람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인맥을 관리하지 않는다. 가급적 파티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 또한 시간 때문이었다. 파티는 보통 하룻밤을 통째로 잡아먹는다. 사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한 번에 큰 실패를 겪으면서 단순한 사교가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정말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과의 파티 외에 단순한 사교 모임에 내 귀한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성공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원칙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한다. 3가지의 나쁜 습관을 끊었다면 좋은 습관 3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그 시간을 써야 한다. 어제의 나보다 내일의 나 자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진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매일 조금씩만 성장해도 된다.
왜냐하면 성장은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하루 1%만 매일 성장해도 100일면 100%로 성장하는데 오늘의 1%의 성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이 거듭되니 100일 후가 되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소 제목입니다.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너무 무지해서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당시만 해도 멘토니, 롤 모델이니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 지금은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지속과 해결이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포기의 욕망과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멘토와 롤모델, 더 나아가서는 그 분야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이유다. 멘토는 내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나 롤모델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성공 방식을 이해하는 게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를 멘토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명망이 높다는 이유로 돈이 얼마 없는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을 자문하거나 아직 돈 버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 선배에게 인생을 상담한다. 심각하게는 내 돈을 앗아가려는 자들에게 투자한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막는 방해꾼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내 부모, 형제, 친구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 맞을까? 리더도 아닌 사람에게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게 맞을까? 당신이 선택한 분야에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 최고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바쁘고 만날 수 없어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책에서 스승을 찾아라.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예 그 방법을 먹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명을 유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당신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스승의 행적을 팔로우하라. 그들의 공개 강연이나 기사, 각종 인터뷰와 SNS 콘텐츠 내용을 모아 스크랩북을 만들고 공부하라. 나는 내가 닮고 싶은 구루가 생기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또 듣는다. 이 방법은 워렌 버핏, 토니 로빈스 같은 성공의 대가들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에 롤 모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지 또 결정했을지를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 롤 모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라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많은 스승을 떠올리며 성과 있는 결정을 지속해왔다. 나는 켈리 델리를 준비하며 현장과 이론을 빠삭하게 습득했지만 스승이 없었다면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스승 중에는 실제로 만나 내게 기술을 전수한 분도 있었고 경영과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을 코칭한 분도 있었다. 핵심은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나는 1000명의 스승을 아주 먹어버려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탁월했다.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 없이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지속할 힘을 얻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다. 이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페이스메이커는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나 자전거 경기에서 선수들이 목표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속도를 조절하고 멘탈을 유지시키면서 선수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목표 달성도
결국에는 지속과 해결이 관건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완주는 가능하다. 단 혼자서는 외롭고 지난한 길이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늘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스승을 찾아서 벤치마킹하라. 스승의 시선으로 꿈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당신도 위대한 목표를 빠르게 완주하게 될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 켈리 델리를 준비하던 2년 동안 남들이 보기에 나의 조건은 실패하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나 역시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심기일전했지만 위기의 순간은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여전히 돈이 없었다. 10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행복해지자고 결심한 상태여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내며 날마다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매일 마트로 출근하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좋은 에너지가 매일 새롭게 차오르는 느낌. 모든 것에 감사한 느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때에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으로 충만했다. 내게 주어진 위기 상황 중에서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태도와 각오를 바꾼 게 다였다. 태도를 고치고 각오를 달리하자 위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기회가 기대되었다.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다. 그저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이었다. 내가 처음에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한 것은 삼각김밥이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삼각김밥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덜어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한국에 가서 공장도 견학하고 다양한 조사를 했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에서는 자기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 때와 달리 음식을 만들어 마트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한이 많았다. 무엇보다 무균 시스템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다. 공들인 시간이 아까웠지만 그만한 자본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큰 자금이 드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상태였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세운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분명 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전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 좋은 성장을 위한 신호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오히려 김밥이든 초밥이든 마트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파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했다.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깊게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프랑스 마트에서 초밥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다. 사람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당장에 초밥 도시락을 사 먹어보았다. 그런데 맛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았다. 미리 만들어 놓고 마트로 납품한 초밥이라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초밥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즉석에서 맛있고 신선한 초밥을 만들어서 판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누구보다 맛있고 신선하게 제공할 자신이 있었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초밥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신뢰와 재미까지 겸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와 손님, 일하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켈리 델리의 행복한 초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곧바로 사업 아이템을 변경하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을 전수해줄 스승을 찾아 나섰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초밥의 대가 야마모토 선생 같은 분이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켈리 같은 사람을 도와줬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운이 좋았던 거라고, 그래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운도 거저오진 않는다.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쳤기 때문에 운도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의 나라면 야마모토 선생을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려면 당연히 큰 돈이 든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현실은 우리가 아는 원리.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고 배경 좋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과 배경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원리로 흘러갈지 모른다. 우리는 자주 그런 서글픈 현실을 목도해왔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는 절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나 또한 사업에 실패할 무렵에 이렇게 생각했다. 돈이나 배경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럴 때 자금을 받아서 쉽게 회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가진 게 없어서 실패했다고 여기고 그래서 나는 더 크게 좌절했다. 그러나 세상이 반드시 그렇게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열정이나 선의가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야마모토 선생을 몇 번이고 만나러 갈 때마다 나는 그가 거절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거절당하여 나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생겼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위기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야마모토 선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오로지 그것만 궁리했다. 맛있는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2번 만에 야마모토 선생이 허락해 주었지만 거절했다라고 해도 나는 또 찾아갔을 것이다.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초밥을 맛보게 하고 싶었으니까. 야마모토 선생은 내가 여러 번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기로 한 게 아니다. 초밥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는 내가 초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 일에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지 알아차렸다. 무엇보다 초밥을 사랑한 내게서 빛나는 눈망울을 봤던 것이다. 그래서 돕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에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을까 생각했다. 정말로 우연의 일치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뒤로도 나는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다. 그제야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알았다. 부자들 중에는 자기 부를 통로로 삼아 타인에게 부의 길을 열어주려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만 많고 눈에 생기가 없으며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의 노하우를 전하지는 않는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될 수 있으며 나누지 않는 부는 탐욕만 키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란 표정, 말투, 몸짓 등으로 어떻게든 표현된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단번에 사람을 알아보고 그의 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귀인을 만나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쳐야 한다. 위기를 마주하면 떠오르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오로지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야 한다. 누구든지 위기를 딛고 최고의 나로 서기 위해서는 웰싱킹을 자각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마중물은 풍요의 생각, 웰싱킹이다. 웰싱킹의 진정한 힘은 선한 영향력에서 나온다. 선한 영향력에 대한 간절함이 꿈과 만나 하나가 될 때, 그리하여 위기에 대한 태도와 각오가 바뀔 때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켈리 델리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나는 100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다. 나는 단지 100권의 책을 읽고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버리기로 다짐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실행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백 번 다시 읽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했다. 그러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통째로 먹으면서 찾아낸 7가지의 실행 도구는 웰싱킹의 뿌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적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니 적용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꿈을 이루기 위한 7가지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 목표를 분명히 한다.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하듯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잠실체육관에 갈 사람이 잠실이라고만 입력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는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곧 자신의 삶에 신념을 심는 이치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건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확한 목표 액수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1000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 와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자주 되새기게 되면 어느 순간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다. 이게 바로 신념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최면을 걸었더니 자기를 치고 간 오토바이의 색깔은 물론이고 운전자가 쓰고 있던 헬멧까지 모두 기억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나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의식적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잠재의식은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 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2. 데드라인을 정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 당연히 막연한 희망사항이었으므로 언제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돌아왔다.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켈리 델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았고 그때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데드라인을 훨씬 앞당겨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다. 3.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5년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정한 뒤 나는 5년 후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자세하게 상상했다. 그때쯤에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일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상상했다. 이른바 시각화 훈련이다. 2부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 상상을 통해서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명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4. 액션 플랜을 세운다.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봤자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에 올라가거나 감을 딸 수 있는 긴 장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액션이다. 하기 어려운 것을 하라는 게 아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된다. 살을 빼고 싶다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면 된다. 처음부터 하루에 1kg를 빼겠다거나 운동을 2시간씩 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다. 저녁밥을 10분만 더 일찍 먹겠다거나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겠다거나 5분만 더 걷겠다거나 하는 등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지켜나가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붙는다. 간혹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에 무슨 운동을 할까부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밖으로 나가 걸으면서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지 생각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액션 플랜을 도전하고 실행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낸다.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5.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린다. 나의 나쁜 습관은 술과 소모적인 유의, 파티였다.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술을 끊고 파티를 줄여 얻은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딸을 키우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나쁜 습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읽은 책들은 나의 영혼을 살찌웠고 사업을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6.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보이는 곳마다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문장이 적혀 있게 되면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되어 잠재의식 속에 목표가 강력하게 내재된다. 나는 300억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했다.
화장실이며 냉장고, 거울, 책상, 화장대 등 집안 곳곳에 5년 안에 3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라고 써놓았다. 지난해에 남편 생일까지 다이어트를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때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550701이었다. 이것은 55kg를 남편의 생일이 7월 1일인데 그때까지 달성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나는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7.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100번 정도 외치려면 적어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나는 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종이에 100번 쓰기도 했다. 쓰는 것은 외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는 꿈 외치기를 멈추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는 잠재의식에 내 꿈을 각인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꿈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꿈틀거린다. 잠재의식이 내 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 찾아낸 꿈을 이루는 7가지 법칙은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나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들에게 나는 이 7가지 법칙을 말해준다. 나는 이 일을 꾸준히 반복했을 뿐이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해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이 단순한 일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7가지 법칙이 목표 달성에 강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첫걸음은 보잘것없이 보인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게 카운셀링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하고 꿈을 이루고 있다.